188페이지부터 이제 물권행위가 나오는데요. 복잡하죠? 복잡한데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이론적인 부분인데 간단하게 좀 보고 넘어가면 이런 얘기입니다. 물권행위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물권행위가 뭐냐? 물권을 변동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물권행위라고 해요. 그럼 세트로 또 뭐가 나와줘야 되냐면 채권행위라는 개념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채권행위는 뭐냐 하면 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뭐죠? 채권행위입니다. 우리가 물권행위는 물권을 변동시키는 행위, 채권행위는 뭐죠? 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럼 매매 계약을 하면 결국 을은 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생기고요. 갑은 을에게 대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요? 채권이 생기겠죠. 그러면 요 매매 계약은 무엇을 발생시키냐면 채권을 발생시키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요 매매 계약이 뭐가 되는 거죠? 채권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물권 변동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취하니까 갑이 을에게 등기를 해줘야 비로소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간다, 물권이 변동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죠? 물권행위라고 할 거예요. 이전 등기해주는 거. 실제로 요거는요, 다수설이 아니고 소수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근데 요게 가장 이해하기 편해요. 그러니까 학설은요, 다 맞는 거거든요. 근데 학설 중에 뭘 선택하냐면 다수설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기 편한 걸 선택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매매 계약은 뭐예요? 채권행위. 이전 등기는 뭐죠? 물권행위. 이렇게 이해할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이렇게 하긴 하는데 현실 거래에 있어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되는 거죠? 융합이 되죠. 결합이 되죠. 예를 들어서 제가 편의점 가가지고 삼각김밥 하나 사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저에게 삼각김밥 파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매매 계약이 체결됐군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삼각김밥을 인도해 준다.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행위를 하지는 않죠.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삼각김밥 하나 주세요 하면서 무엇도 나가요? 돈도 나가고 그쪽에서 무엇도요? 잔도 나고 바라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 거래에서는 이런 계약을 체결하고 물권을 변동시키는 행위가 결합이 돼서 융합이 돼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부동산 거래처럼 어디까지가 채권행위고 물권행위인지를 명백히 구별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삼각김밥을 산다, 콩나물을 산다 같은 현실 거래처럼 어디까지가 매매 계약이고 어디부터가 물권행위인지를 구별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두 거래 중에서 부동산 거래를 원칙적 거래라고 이해하게 되면 물권행위의 독자성, 긍정설이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부동산 거래가 원칙이 아니라 현실 거래가 더 빈도수가 더 높은 거니까 이게 원칙이다라고 한다면 어디까지가 채권행위고 어디까지가 물권행위인지 구별할 수가 없겠죠. 그럼 이게 뭐냐면 물권행위의 독자성 부정설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거는 뭐에 관한 문제냐면 시각의 차이입니다. 무엇을 원칙적 거래 형태로 보느냐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 독자성을 긍정하게 되면 다시 무인성설과 유인성설로 나뉘게 됩니다. 자, 이게 어떤 문제냐면 요 매매계약 채권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가 됐을 때 등기 물권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냐 문제에 있어서 영향을 안 준다라고 이해하면 뭐죠? 무인성설이 되고요. 영향을 준다라고 이해하면 뭐죠? 유인성설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독자성을 부정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이 모두 융합돼서 이루어진다라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무인성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뭘 오게 되냐면 유인성설을 취하게 되거든요. 우리 학자분들은요, 독자성을 긍정하고 유인성을 취하는 것이 학설의 태도입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네요. 딴 생각을 해서. 독자성을 긍정하고 무인성을 취하는 것이 우리 학설의 태도입니다. 다 소리죠. 이에 반해서 독자성을 부정하고 유인성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이 학설과 판례가 나뉘게 되는 이유도 재미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학설이라는 걸 주장하려면 유명한 대학의 교수여야 되죠. 제가 여기서 뭔가 멋있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다 공감하고 훌륭하대요. 그래도 저의 얘기는 뭐가 아닌 거예요? 학설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학설을 주장한, 민법에 나오는 학설은요, 다 우리나라 학설입니다. 외국 학설이 아니겠죠. 학설을 주장하려면 좀 명문대학이라고 불리는 대학의 법대 교수님쯤 돼야 뭘요? 학설을 주장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묘한 것이 좋은 대학에서 교수가 되려면 뭘 해야 돼요? 유학을 갔다 와야 되죠. 그죠? 민법 교수가 되려면 어느 나라 유학 갔다 와야 돼요? 독일로 갔다 와야 되겠죠. 그죠? 미국 갔다 오면 완전 실업자 됩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과 우리나라는 법체계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요.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또 그 미국은 그 로스쿨 해가지고 뭐 하버드 법대 나오면 뭐 대충 변호사 자격증 주자는 얘기죠. 근데 그 변호사 자격증은 미국에서나 쓸 수 있는 것이지 한국에서는 못 써요. 그래서 가끔 TV 같은 데 보면은 국제 변호사라고 나온 사람들 있죠. 그죠?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실업자예요. 왜냐하면 그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한국에서 뭐죠? 써먹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저 미국 갔다 오면 돈만 실컷 떠들고 그죠? 와가지고 뭐죠? 실업자 됩니다. 그래서 독일로 유학 가야 된단 말이죠. 자, 아무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독일 민법에서 독자성과 무인성을 명문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어느 나라 민법은요? 독일 민법은. 그러다 보니까 독일에서 유학 갔다 오신 학자분들은 어느 나라 민법 공부하고 왔어요? 독일 민법 공부하고 있으니까 독일 민법에 적혀 있는 대로 뭘 취하는 거죠? 무인성을 취하는 거죠. 이에 반해서 판사는 어떻게 되죠? 특히 지금 대법관이신 분,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니까 그분은 어떻게 되신 분들이에요? 절 같은데 처박혀가지고 그죠? 필승해가지고 그냥 그냥 막 응등에 뭐 땀띠나고 막 습진 생기고 막 이런 모습 공부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독일 민법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요. 독일어도 못 하시는 분들이죠. 오로지 이런 분들이 관심이 있는 것은 뭐예요? 현실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무엇에 기반할 수밖에 없어요? 현실 거래에 기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독자성도 부정하고 뭘 취하는 거죠? 유인성설을 취하는 거죠. 근데 독일이라는 나라가 뭐 재밌습니다. 그 독일로 유학 가면요, 일단 학비가 공짜예요. 공짜고 원하는 대학 아무 데나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베를린 대학이 최고다 그러면 베를린 대학 갈 수 있어요. 원하면. 뭐 등록금도 안 받아요. 근데 문제는 졸업을 안 시켜줘요. 졸업을. 그래가지고 독일 사람들도 4년 내에 졸업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독일 사람들 대학 학부과정 한 6년 걸리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이 가면은 독일을 잘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학부과정만 한 8년? 거기다가 거기는 또 석사 제도가 없어요. 바로 박사를 받아야 되는데 박사 과정이 보통 독일은 한 4년 내지 5년 걸리는 걔네들은. 걔네들 합치면 10년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은 그게 안 되니까는 한 2, 3년 걸린대요.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군대 갔다 와가지고 23, 4때 가지고 독일에 유학 가면 몇 살 돼서 돌아와요? 50 다 돼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독일에서 학위 받은 분들이 우리나라에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 오면은 진짜 그 양반은 원하는 대학을 스스로가 선택을 해요. 뭐 서울대학이면 서울대학이든 뭐든 아무튼 다 선택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 뭐죠? 시기성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얘기거든요. 교재 한번 쭉 읽어보시면 너무 디테일하게 읽지 마시고요. 191페이지 보시면 판례가 나오는데 이 판례는 결국 뭐냐면 요거예요. 독자성도 부정하고 우리 판례 뭐죠? 유인성을 인정하겠다는 판례고요.
그 다음에 정리하는 의미에서 대표적 읽어 풀어보면 다음 중 잘못된 것은, 이것도 기출문제입니다. 1번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물권행위의 독자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맞죠? 왜냐하면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정하게 되면 융합돼서 이해한다는 견해니까 항상 뭐로 오게 돼요? 유인성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인성이란 말이 나오려면 반드시 무엇을 긍정하고 있어야 돼요? 독자성을 긍정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2번 우리 민법은 독일 민법과는 달리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맞죠? 독일 민법에는 명문으로 뭐가 됐어요?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 민법에는 그런 규정 없고요. 3번 판례는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X죠. 판례는 독자성도 부정하고 뭘 취하죠? 유인성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이게 뭐죠? 형식주의고요. 5번 당사자 간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종물도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맞는데 우리가 주된 물건을 주물이라고 하고요. 종된 물건을 종물이라고 해요. 주물이 처분되면 무엇도요? 종된 물건도 따로 쫓아가는 것이 원칙인데 특약으로 종물만 거래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5번은 맞는 질문이에요.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제4절에서 부동산 물권 변동이 나오죠. 이 부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하고요. 시험 문제에 반드시 나오는데 이거 좀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읽다 보면은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 푸실 때 또 별거 아닌데 막 틀리거든요. 자, 정리해 봅니다. 자, 1번을 보시면 법률 행위에 의한 경우에서 민법 186조가 나와요. 첫 번째 정렬사항이죠. 우리 민법 186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률 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되려면 등기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물권 변동에 관한 형식주의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2번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에서 하단에 양가로 1번에서 의가 나오는데 읽어보진 않을 것이고요. 두 번째 187조가 나와요. 187조는 뭐냐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 변동이 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법률 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를 해야 돼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 변동이 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다음 중 등기해야 되는 경우는, 다음 중 등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여기서 뭔가를 무작정 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법률행위는 뭐가 있어요? 계약과 단독행위가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법률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된다는 말은 계약과 단독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를 해야 된다는 말인 거죠. 그 다음에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된다는 말은 법률행위가 아닌 다른 사유라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계약도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푸실 때 다음 중 등기해야 되는 경우는 그러면 대부분의 답을 뭘 찾으면 되냐면 계약을 찾으면 돼요.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어렵지 않은데 뭔가를 무작정 외웠기 때문에 처음 보는 게 나오면 낯설고 어렵기 때문에 틀리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기억입니다. 계약이나 단독행위에서 물권이 변동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해야 됩니다. 계약도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우측에 보자고요. 1. 상속.
법률행위 아니죠. 계약도 뭣도 아니에요? 단독행위도 아니잖아요. 따라서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을 뭐하게 돼요? 취득하게 되고요. 2번 공용징수, 이거는 수용입니다. 강제로 뺏긴 거거든요. 따라서 이것도 계약도 단독행위도 아니니까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판결이 나오는데, 원래 판결은 계약도 단독행위가 아니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좀 자세히 봐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3번에서 따로 기억할 겁니다. 판결입니다. 판결은요, 세 가지 판결이 있어요. 확인 판결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행 판결이라는 것이 있고, 형성 판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 시험에서도, 작년 시험에서 이 부분이 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판결, 이행 판결에서 답을 선택하게 됐는데, 자, 무슨 말인지를 먼저 설명드리면, 갑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이라는 놈이 술 처먹고 맨날 전화해서 꼬장을 부려요. 갑의 입장에서는 소송이라도 걸어주면 깨끗하게 재판에서 승소할 자신도 있는데, 이 거지 같은 놈이 재판을 거는 것도 아니고 맨날 술 먹고 어떻게 찐따 붙고 뭐 네가 왜 내 집 사냐라고 막 울고 불고 막 지랄거린단 말이죠. 그래서 갑이 참자 못 참아가지고 법원에 가서 판사님, 이 건물이 제게 맞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소송을 걸었어요. 판사가 갑의 주장을 심리해 보니까 갑의 주장이 맞다라고 판단된다면 판결은 어떻게 판결하겠습니까? 니께 맞다라고 확인해 주겠죠. 이걸 우리가 뭐죠? 확인 판결이라고 해요. 그러면 판결 전에도 갑의 것이고 판결 후에도 뭐예요? 갑의 것이죠. 다시 말하면 확인 판결의 경우에는 물권 변동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얘는 등기해야 되는지 할 필요 없는지를 굳이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이행 판결하고 뭐가 남았어요? 형성 판결이 남았죠. 그죠? 자, 그럼 보자고요. 갑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고 등기하고 있어요. 우리 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요. 매매 대금을 다 줬어요. 다 줬는데 그지 같은 놈이 등기를 안 해줘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 뭐 애원도 해보고 막 카톡도 날려보고 뭐 협박도 해보고 막 방방 뛰겠지만, 매매 대금 안 해준 다 줬는데 등기는 안 해준다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어디를 가야 됩니까? 법원을 가야 되겠죠. 판사님, 제가 이 거지 같은 놈하고 매매 계약도 하고 대금도 다 줬는데 이전 등기를 안 해줍니다 라고 소송을 제기하겠죠. 그럼 법원이 심신해 보니까 을의 주장이 맞다라고 생각된다면 어떻게 판결을 내리겠어요?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 주라고 판결하겠죠. 이게 무슨 판결이에요? 이행 판결인 거죠. 그죠? 재밌는 거는, 저는 이게 참 재밌는데, 판사가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해줘라 라고 빵빵빵 판결 내려주면 갑이 참의 눈물을 흘리면서 예, 분부대로 하겠습니다라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죠. 그잖아요. 그죠? 재밌는 거는 판사가 이행하라 그래도 다 뭐 안 해줘요? 안 해주죠. 실제로 해줄 놈이면 뭐 하지도 않았어요? 재판도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럼 갑이 어떻게 이런 그자치 판사에게 돈 쳐먹었다고 막 방방 뜬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판결이 떨어지면 을은 갑으로부터 협력을 전혀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을은 혼자서 등기관에게 뭘 하게 돼요? 등기를 신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공시법 시간에 공동신청주의가 원칙이지만 판결에 의한 신청은 단독으로 신청한다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단독으로 신청을 하는데 신청서를 적겠죠? 그죠? 신청서에다가 등기 원인을 적게 되는데 등기 원인을 매매라고 적어요? 판결이라고 적어요? 매매라고 적겠죠?
다시 말하면 판결은 매매 계약이 있었고 대금을 지급했다는 거를 확인해 줄 뿐이지 결국 우리 소유권을 취득한 가장 주된 원인은 뭐예요? 매매인 거잖아요. 등기 원인을 뭐라고요? 매매라고 적어요. 다시 말하면 이행 판결은 매매, 계약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행 판결은 판결이지만 등기를 해야지만 뭐가 일어나요? 물권이 변동되는 거예요. 이행 판결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뭐에 의한 물권 변동이에요?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뭘 해줘야 되는 거예요? 등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뭐죠? 형성 판결.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요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까지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갑이 나중에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사기였다는 이유로 취소하려고 해요. 이게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네. 형성 판결은 뭐냐면요. 형성권에 기한 판결을 말합니다. 형성권에 기한 판결이 뭐죠? 형성 판결이에요.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형성권이 뭐냐면 취소예요. 취소권 가지고 말씀드리면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사기였다는 이유로 취소를 하면 이 취소는 법적으로는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 상관이 없죠. 근데 문제는 현실은 전혀 다르죠. 갑이 을한테 네가 나한테 사기쳤으니까 취소하겠다라고 하면 을이 뭐 하지도 않아요? 콧방귀도 안 끼리기 형실이죠. 돌려줄 놈이면 뭐 하지도 않았어요? 사기도 안 쳤겠죠. 그죠? 그래서 현실은 법과 전혀 달리 이런 경우는 이것만 해결되지 않고요. 결국은 갑은 사기당했으니까 취소해달라고 법원에다가 뭘 제기하게 돼요?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거죠. 자, 판사가 심리해 보니까 갑의 주장이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법원은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라고 판결을 하겠죠.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형성 판결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라고 판결하게 되면 매매 계약이 소급적으로 뭐가 돼요? 무효가 되고 무엇도 무효가 돼요? 등기도 무효가 되니까 을의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을에서 갑으로 소유권이 뭐하게 돼요? 돌아오게 되죠. 다시 말하면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뭐죠? 변동되게 됩니다. 따라서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되는 것은 무엇밖에 없는 거죠? 형성 판결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확인 판결은 물권 변동 자체가 없으니까 등기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따질 필요가 없는 거고 이행 판결은 실질이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고 형성 판결만 등기하지 않아도 뭐가요? 물권이 변동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경매. 법원에서 하는 경매는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 법률 규정이 나오는데 여기 있는 것들도 외울 필요 없는 거예요. 한번 보자고요. 동그랑땡 1번.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법률행위가 아니죠. 계약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단독행위도 아니죠. 이건 뭐예요? 사실행위. 등기할 필요가 없죠. 2번은 뭐죠? 유인선입니다. 법률행위, 매매가 무효, 취소, 해제, 해지가 되면 무엇도 무효가 돼요? 등기도 무효가 되니까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뭐가 돼요? 복귀가 되고요. 혼동은 좀 이따 볼 건데 혼동도 뭐가 아니에요? 법률행위가 아니고요. 4번 피담보 채권이 소멸되면 부정성에 따라서 저당권도 소멸되게 되는데 이것도 뭐가 아니에요?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계약도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니죠. 5번 존속기간의 만료나 6번 소멸시효나 다 뭐가 아니에요? 계약도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니니까 뭐 하지 않아도 돼요?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뭐죠? 변동이 되는 거죠. 넘겨보시면 나와 있는 것들은 다 뭐냐면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이죠. 법정대의. 말 그대로 뭐예요?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이니까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4번 분배 농지 상환 완료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솔직히 나오면 안 될 거라 생각되는데 가끔 나와요. 그래서 이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분배 농지라는 게 뭐냐면 들으시면 돼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농지개혁법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내용인데 농지개혁법이 뭐냐면은 요새 옥룡이 나라샤 드라마잖아요. 그게 재밌던데. 우리나라도 해방이 되면서 농지개혁을 하게 돼요. 농지개혁. 어떻게 하냐면 지주한테 국가가 땅을 다 뺏어서요. 일반 농사 짓는 농민들에게 농지를 뭐 하게 되냐면 분배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니까 지주한테 땅을 뺏을 때도 유상으로 뺏고요. 농민들에게 땅을 분배할 때도 뭐죠? 유상으로 분배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농민들이 돈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 땅값을 할부로 분할해서 납부하도록 농지개혁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었어요. 그럼 다시 볼까요? 분배 농지의 상환 완료에 의한 소유권 취득. 무슨 말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요 농민들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요 할부금을 어떻게 해요? 완납하면 그때 뭐 하지 않아도요?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면 왜 돈만 다 내면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농지개혁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었느냐? 요 시기에는 우리나라에 민법이 없고요. 일본 민법이 적용된 시기죠. 우리나라가 어떤 시대였던 거예요? 의사주의 법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의사주의 법제였으니까 뭐 하지 않아도요?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옛날 얘기 때문에 나오지 않아야 된다 생각하지만 은근히 잘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제 예외죠. 그죠? 예외. 제가 여러분 기억할 것만 적어드리는 거예요. 네 번째 점유 취득시효입니다. 점유 취득시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가 필요합니다. 이걸 왜 예외라고 하냐면 20년 동안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면 시간의 경과죠. 따라서 명백히 뭐가 아니에요?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87조에 따르면 등기하지 않아도 뭘 취득해야 돼요? 소유권을 취득해야 되는데 우리 민법은 특별 규정을 더 가지고 점유 취득 시효는 법률행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뭘 해야지만요? 등기를 해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문제되는 경우에서 1번 원인행위 실효에 의한 물권의 복귀는 유인설입니다.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죠? 등기도 무효이기 때문에 뭐 하지 않아도요?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원래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하게 된다는 말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재단법인 설립행위가 나오는데 이건 또 정리해야 되겠죠. 다섯 번째 재단법인 설립행위입니다. 재단법인 설립행위는요. 단독행위입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따라서 186조에 따르면 등기를 해야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민법 48조에 따르면 등기하지 않아도 재단법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48조가 따로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법 48조와 186조가 내용이 모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설이 대립되어 있어서 우측에 학설과 판례가 나열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판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판례는 결국은 뭐냐면 의사주의처럼 해석하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는요? 재단법인 설립행위에 대해서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재단법인은 의사주의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일단 뭘 취득하냐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다만 재단법인이 등기 없이 취득한 이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그때는 등기가 필요하다라고 우리 판례는 뭐죠? 이해합니다.
이게 뭐예요? 의사주의잖아요. 그죠? 재단법인은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일단 소유권을 취득해요. 다만 그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등기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럼 왜 갑자기 우리나라 대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주의를 취하게 됐느냐? 이유는 1번 판례를 베껴서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이.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죠. 아무리 대법원이라 하더라도 판결하려면 기존의 판례를 가지고 참고해서 판결을 내리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신생국가였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판례가 없었죠. 그잖아요? 그러면 결국 대법원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의 판례를 참고를 해야 되는데 독일 판례는 참고를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대법관들이 독일을 모르시니까. 근데 문제는 그 대법관들이 일제시대 때 교육을 받으셨기 때문에 어느 나라 말은 능통하셨겠어요? 일본 말은 아주 잘하셨겠죠. 더더군다나 건국체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 민법을 쓰고 있었어요? 일본 민법을 쓰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를 참고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건 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그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 뭐처럼요? 의사주의처럼 해석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결론 잊지 마세요. 등기하지 않아도 재단법인이 뭘 취득합니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의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등기가 필요합니다.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이거를 메모하시고요. 아주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시험 문제에 뭐라고요? 반드시 나오는 부분입니다. 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계약이나 단독행위처럼 법률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될 때 뭐합니까? 등기합니다. 계약도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 뭐 할 필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결, 이행 판결은 실질이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지만 형성 판결은 등기하지 않아도 뭐가요? 물권이 변동되게 되고요. 취득시효는 법률행위는 아니지만 등기를 해야 되고요. 재단법인 설립행위에 대해서는 마치 의사주의처럼 해석하죠. 등기하지 않아도 재단법인 일단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그때는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다는 것까지 아주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라는 거 제가 눈이 말씀드렸어요. 이걸 왜 꼭 낼까요? 이걸.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를 내려고 제가 왔단 말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법무사 시험은 아니니까 등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뭔가를 자세히 알 필요는 없겠죠. 그렇지만 등기를 해야 되는 경우와 할 필요 없는지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야 중개 의뢰인에게 이거 등기하셔야 돼요. 등기할 필요 없어요. 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안내해 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주 기본이라 생각해서 꼭 내는 것 같으니까 잊지 마시기 바라고 정리하는 의미에서 우측 하단에 대표제를 풀어볼게요. 판례가 할 때 재단법인 설립에 있어서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재단인과 재산 출연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출연재산이 그 법인에게 완전히 기속되는 시기예요. 그럼 문제가 당사자뿐만 아니라 재단법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완전히 소유권이 넘어오는 시점은 언제인 거예요? 등기한 때겠죠. 그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등기가 필요하니까. 그죠? 따라서 답은 뭐가 돼요? 5번. 그 출연 부동산을 재단법인 명의로 이전 등기를 격려할 때가 뭐가 돼요? 답이 되는 거죠. 그죠? 완전히 넘어온 시점이니까. 넘겨보시면 소멸시효 완성과 물권의 소멸이 나오는데 물론 소멸시효는 뭐가 아니죠?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할 필요가 없죠. 물론 소멸시효 걸리는 물권은 뭐야 하나입니까? 용익물권이 하나죠. 그 다음 4번 제한물권의 소멸청구나 5번 제한물권의 소멸청구는 형성권의 행사인데 이게 유인설입니다. 그래서 소멸청구하게 되면 물권이 자동으로 뭐하게 돼요? 소멸하게 되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소멸. 이건 따로 기억하지 않으셔도 나중에 공부하시면 당연히 아는 부분입니다.
우측에 대표 이제 풀어볼게요. 다음 중 어느 견해에 의하든 등기를 하여야만 부동산 물권을 취득하는 것은 1번 원인행위에 실효원이 있는 경우 부동산 물권의 복귀.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뭐가 돼요? 무효가 되더.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뭐죠? 복귀되죠. 2번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출연한 부동산의 규소. 우리의 판례에 따른다면 등기하지 않아도 일단 재단법인이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죠. 3번 지상권 설정자의 소멸의 청구나 4번 전세권의 소멸 통고도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되는 거거든요. 답은 뭐죠? 5번이에요. 왜냐하면 지상권에 대한 일반 다른 말로 하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죠. 이거죠. 점유취득시효는 뭘 해야죠? 등기를 해야 물권이 취득되는 거죠. 이것도 기출문제인데 기출문제 좀 까다로운 걸 제가 골라본 거예요. 더 쉽게 나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법률행위, 계약이나 단독행위에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겠죠. 좀 쉬었다가 이제 부동산의 등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